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는 지금 이제 포괄주의라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증여세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어떤 경우는 증여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괄주의 증여 개념을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무상 이전, 저가 고가 이전, 재산의 가치 증가, 예시된 변칙적 거래에 대한 이익의 증여, 증여 추정, 예시된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이게 중요해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그러니까 너무 이제 범위를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증여라고 하는 그것과 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면 다 증여를 보겠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놔버렸어요. 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느끼겠지만 너무 벙벙하다 보니까 엄청난 소송이 서로 생긴 거예요. 불복도 생기고 소송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하나 이제 케이스마다 틀리지만 이기고 지고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 근데 그때 이제 증여세 포괄주의가 들어와서 이게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 구체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과세당국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세당국에서 또 머리를 써서 증여재산 계산의 일반 원칙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물론 세금은 내지만 좋아진 거죠. 이런 경우는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뭐 진일보한 입법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증여재산 계산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총론적으로 포괄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조문을 만들었고,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시가로 하겠다. 물론 이 시가가 뭐냐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시가로 한다 이런 게 있고, 또 현저한 저가, 현저한 고가로 이전한다 이런 말은 뭐냐? 시가하고 대가의 차익이 이렇게 차익을 얘기하는데 그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의 경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저한 저가, 현저한 고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현저하냐? 제가 봐도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된 금액 대가죠. 시가는 좀 나중에 좀 자세히 보기로 했으니까 시가하고 대가와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면 현저하다고 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좋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 예에서 보면 이렇게 뭐 재산의 가치 증가도 증여로 과세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어떻게 가치 증가한 걸 어떻게 할 거냐? 하여간 뭐 세금을 하려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 상승 금액은 재산가에서 원래 샀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현 시점하고 상시점 사이의 기간 있잖아요. 이 기간. 그 기간 동안에 통상적으로 가치가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 감안하고, 그 다음에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여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감안해서 재산 가치 상승 금액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 남은 거니까. 그 다음에 그냥 기간 동안에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올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A라면 A라는 사람이 이걸 사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샀어.
뭐 이렇게 시장조사해서 사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가치 상승 기여분이 내가 많겠죠. 내가 내 거 샀으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아들 걸 사줬어요. 만약에 그러면 아들 걸 사주면 재산가액은 지금 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가로 계산한다든지 계산하는 거고 취득가액 얼마 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상적인 가치 상승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아들 돈으로 했다고 봐야 여기까지. 근데 이 아이디어나 모든 것이 가치 상승 기여를 아들은 한 적이 없어. 그냥 아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아버지가 다 도와준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들 돈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돈으로 아들한테 물건을 사줬어요. 아버지 돈으로. 그러면 누구 돈으로 샀느냐? 아버지 돈으로 샀다. 증여받죠. 그 돈을 누구 돈을 썼느냐는 취득가액이 달라졌으니까 취득 자금 출처가 본인 돈이 아니고 아버지 돈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금액에 대한 증여가 일어난 게 맞아요. 명확해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아들이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받은 돈이 있어 지금. 그걸로 재산을 샀어요. 부동산을. 근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애는 5살짜리야. 예를 들면. 그 5살짜리가 그 부동산이 오를 거라면 안 보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재산가액,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뭐라고 못하죠. 왜냐면 이 취득할 때는 이제 그 돈은 증여세를 낸 돈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돈은 세금 낸 돈이니까. 근데 가치 상승이 누가 기여했느냐 이거야. 아버지가 기여했잖아요. 아들이 기여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저런 것까지도 과세하겠다라는 게 포괄주의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 범위가 넓어져 있죠. 그래서 납세자들이 좀 머리도 아프고 뭐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 많이 가는 거예요. 뭐가 기여서 가치 상승분이냐 아니냐 뭐 등등 따질 게 너무 많겠잖아요. 그리고 다만 A의 금액이 A 3억 이상이거나 CD의 30% 이상의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치 상승 금액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올랐는데 적용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요건에 맞았을 때 재산 가치 상승 금액이 그렇게 됐을 때 적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느낌으로 오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런 걸 막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라낸다고 하죠. 발라낸다고. 이거 탁탁탁 발라내서 이게 얼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과세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다만 막 엄청나게 큰 이득을 봤어요.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예를 들면 나이가 뭐 한 10살짜리인데 주식을 해서 막 돈을 엄청 번 거야. 10살짜리가. 그러면 그럼 그 돈 뭘로 샀느냐? 그랬더니 옛날에 뭐 한 5살 때 증여받았어. 돈을.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예금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돈으로 주식을 산 거야. 그러니까 이 취득가액은 문제가 없죠. 증여받아서 증여세 낸 돈을 가지고 한 거고 예금은 뭐 5살짜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금 통장에다 넣으면 되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10살짜리가 이제 지금 10살이 됐어요. 지금은 10살이 됐는데 주식을 막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걸 사서 팔고 뭘 하고 해서 막 여기서 10억을 이라면 50억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10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주식에 대한 재능이 있겠는가. 그것은 누군가가 도와줬다는 거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건 상관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혀 이렇게 상황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다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 조문을 들어서 증여세 포괄주의로 해가지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제가 금방처럼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에서는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과세했을 때 물론 이제 이 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거냐는 서로 다툼이 있겠죠. 그러나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과세했을 때 납세자가 아니다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걔가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대학생 정도 됐다 만약에 뭐 아니면 뭐 직장인이다 그러면 뭐
자기가 알아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물론 부모가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실제 자기가 알아서 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이렇게 뭐 다툼이 있더라도 다른 형식의 다툼이 되겠죠. 자녀의 어떤 그 성년으로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보력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면 문제가 이 가치 상승 기여분에 대한 이 과세 문제가 상황, 자녀 등등등 어쨌든 그런 분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이것은 그 사람의 재능 또는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치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 약간은 객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과세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제가 오늘 강의하는 수업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뭐 이렇게 기억을 오래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증여세를 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어떤 논의인 거예요. 이게 막 어떻게 막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광범위하구나 뭐 이런 느낌에 대한 이렇게 하나의 그 좀 이해를 돕는데 이렇게 좀 필요한 조문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밖에 증여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해당 증여 규정이라든지 증여 의제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일반적인 이렇게 계산 원칙을 이 법에서 지금은 이제 천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 전에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없으면서 이 포괄주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냐,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약간 그래도 그때보다는 이렇게 3억 이상 30% 이상, 3억 이상 30%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기준이 딱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증여 공제를 한번 보시면 잘 아시죠? 증여 공제는 배우자 10년 누적합산이라는 거 잘 아시고 배우자는 6억, 직계 존속 5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직계 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여기는 좀 잘못됐네요.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2천만 원은 이쪽에다 해야 되는데 그랬네. 그렇죠? 직계 비속 5천만 원인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직계 비속 5천만 원이 2천만 원을 준다 이런 거죠. 기타 친족 1천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타 친족이 주로 뭐 이제 사위라든지 며느리 이런 경우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너무 조금 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증과세가 있어요. 할증과세. 이건 뭐냐면 나이가 어린 직계비성 경우에는 할증과세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세대생략증에 대한 할증과세액에서 30%, 4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아버님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버님이 저한테 증여할 때는 세대 생략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를 해주는 거야, 바로 그냥.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해줄 때는 한 세대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여를 2번 해서 증여세를 2번 낼 것을 한 번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온 세금에 30%를 더해서 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 낼 세금에 30%더 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30%더 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40%를 더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 20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40%를 적용하게 또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상수 경우도 적용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또 항상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좀 됐지만 지금도 제 고객이신데 그 자산이 있는 어르신들이 자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자녀가 교수님이신데 뭐 벤처 쪽에 관여가 돼서 스탁 옵션도 많이 받고 해서 굉장히 부자이셔요. 그 자녀가. 그래서 아 이거 자녀 주지 말고 손자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고 왔다가 손자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을 하니까 이제 세금이 원래 나온 것보다 더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더 이만 할증해서. 그래서 아 세금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랬죠. 이 재산을 아들이 받으면 세금을 이제 저걸 퍼센트로 따지면 130%를 내는 거잖아요. 100%를 내는 거잖아요. 아들이 받으면 100%를 내는데 그 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고 그 증여받은 재산까지 하면 재산이 더 커진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가진 재산이 거의 상속으로 가게 되면 50% 내야 되고 그걸 또 손자한테 줄 때 또 세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이렇게 100% 내는 데서 30% 더해서 130% 내고 한 번에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맞다 해서 이제 세대 생략에서 손자한테 한꺼번에 증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 낼 걸 한 번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200% 내야 되는데 130%만 내는 꼴이니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도 두 번 내야 되는데 한 번만 내잖아. 한 번에 내려가니까. 그래서 저 할증과세도 거꾸로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이용하면 돼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평가인데 지금 시간이 그러면 지금 재산평가를 좀 일부 좀 해드릴게요. 같이. 이 재산평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재산평가 내용을 좀 봐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또 이어서 이렇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봐서 아까 이제 우리가 모두에서 증여나 물론 이제 이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이나 증여나 뭐가 가장 중요해요? 상속이나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이 얼마냐? 재산가액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시가로하라고 돼 있고 뭐 이런 데뭐 이렇게 나온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상속이나 증여에서 그 부동산, 우리는 이제 부동산 학과니까 그 부동산이 도대체 얼마로 상속받은 거냐, 얼마로 증여받은 거냐를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일반론을 얘기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릴 게 참 많습니다. 여기가. 자, 일반론을 보면 시가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로 하세요. 시가로. 그리고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충력 평가 방법으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보면 기준시가예요. 이게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두 개. 시가대로 하고 없으면 기준시가로 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법이. 근데 시가는 어떻게 되냐? 시가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평가 기준일 현재. 평가 기준일은 뭐냐면 상속은 사망일이고 증여는 증여 등기 접수일입니다. 증여 계약일이 아니에요. 증여 등기 접수일. 평가 기준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거래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근데 저 금액을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내 부동산, 내가 내 자녀한테 상속이 되거나 내 증여가 되는 이 부동산은 그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는 제3자하고 거래가 되지 않겠죠. 왜?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겠죠. 그 시점에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시가라는 정의는 상당히 추상적인 정의가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로 보는 가액, 이런 것들을 시가로 봐줄게 이렇게 해서 시가에 준하는 금액을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설해 놨죠.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평가 기준일 전후. 평가 기준일 아까 설명드렸죠. 상속은 사망일, 증여는 증여 등기 접수일. 전후 상속이면 몇 개월?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내가 상속이나 증여받는 그 증여하는 그 부동산의 당해 부동산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등의 가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상속 또는 증여 채납가액으로 보겠다. 다시 말해서 평가 기준일 그날 그 시점에는 그런 게 없을 거니까 이렇게 범위를 줄 겁니다. 전후 6개월, 그러니까 12개월이 되겠죠.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이니까 9개월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이렇게 그 부동산이 거래가 된다든지 또는 뭐 감정을 받았다든지 수용이 됐다든지 경매가 됐다든지 이래서 그런 가액이 있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이 상속 증여 시점의 가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점의 가액이다.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만약에 평가일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증여를 예를 들어볼까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이잖아요. 지금 전 6개월 후 3개월. 근데 이제 이날 증여가 일어났어. 증여 일어나기 전 1개월 전에 뭐 감정을 받았어요. 1개월 전에. 그래서 뭐 8억 이렇게 받았어. 8억. 그거 증여받고 나서 한참 있다가 어떤 일로 2개월 후에 가격이 올라서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감정을 또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때는 10억이 됐어. 10억이. 뭐 그렇게 10억이라고 하죠. 그냥 10억. 자, 그러면 평가 기준일 전 1개월 전에 8억이고 평가 기준일로부터 2개월 후에 1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전 6개월 후 3개월 내에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런 경우는 어떤 걸 쓴다? 평가일에서 가까운 금액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짜리 쓰는 겁니까? 그러면 8억짜리를 쓰는 거죠. 평가 기준으로부터 1개월 떨어져 있잖아. 8억은. 근데 10억짜리는 2개월 떨어져 있으니까 8억을 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가까운 걸 쓴다. 가장 가까운 거, 그 달짜에 가까운 걸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를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을 안 받고 신고를 하거나 뭐 또는 등등등 했다가 훗날 추징이 되니까 감정평가를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요 감정평가 작성할 때 날짜 1년 후에 옛날 걸 작성하는 거예요. 옛날 시점 후 가격을 소급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갔더니 몇 년 전 걸 지금 와서 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몇 년 전에 얼마였다. 그 시점을 상정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불편하게 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해서 감정평가서 작성일, 이런 계약일, 이런 것들이 계약일이나 감정평가 작성일 이런 거가 요 기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 기간 안에. 지금은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런 것들을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 시점 안에 저 기간 안에 감정받고 감정평가서를 작성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한 5년 전에 신고 대충 해놓고 예를 들면 5년 후에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이거 감정받으면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5년 전 걸 소급해서 그 시점에 것을 감정을 평가서를 작성해서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 작성은 언제예요? 그러면 감정평가 가격 시점은 5년 전이지만 감정평가서는 지금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일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지금 작성하는데 가격은 옛날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과세당국가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과세당국에서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요 구간 내에 상속의 경우 전 6개월, 증여의 경우 전 6개월, 3개월 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증여를 받으면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나중에 받으면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요 구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나중에 옛날처럼 나중에 그냥 옛날 걸 소급해서 감정하겠어 뭐 다투고 이런 거 안 돼요 이제는. 지금은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그때 알아서 평가를 해서 다 신고를 해놔야 돼 지금은. 그래야 평가서 작성일이 그 기간 안에 들어왔게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서 작성하면 작성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성하면 오늘자가 딱 찍혀서 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일이 같이 이렇게 되게끔 지금 많이 돼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가액이나 이런 것들은 이 보상계약 체결일이 이 기간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경매 같은 경우는 경락 매각허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일이 이 기간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보완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시가 10억 이상의 경우는 복수 감정가 평균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속증여세에서 재산평가를 할 때 감정을 받으면 무조건 2개를 해서 감정가 평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작은 걸 그렇게 하는 데 따른 비용이 크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준시가 10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만 2개 하고 10억 아래인 경우 있죠. 10억 미만인 경우 그건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가? 시세가 아니고 기준시가가.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5개를 남겼어요. 5개를 남겼는데 뭐 예를 들어서 토지를 5필지를 남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5필지 다 합치면 기준시가가 10억이 넘어. 근데 하나는 10억이 안 넘어. 이런 경우는 2개 해야 됩니까? 하나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또 많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그 개별 필지별로 10억 미만이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10억이 넘으니까 2개 해야 된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필지 해서 한마디로 부동산 하나다 기준시가가 10억이 넘지 않으면 그냥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건 좀 합리적인 계산 같아요. 그리고 감정평가 법인만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개인 감정평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설명 아까 설명드린 거가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주식은 감정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당해 부동산 말고 유사 부동산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록 가액 이렇게 돼 있어요.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의 가액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똑같은데 당해 부동산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나 이런 걸 쓸 수 있게끔 해놨고,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아까 여기서는 전 6개월이 했잖아요. 전 6개월 후 3개월.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고 전 6개월이고 전 6개월이고 후는 뭐냐면 신고시까지만이에요. 신고시까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후 3개월, 후 6개월, 후 3개월이 아닙니다. 후는 신고시까지. 그러니까 내가 신고할 때까지, 내가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할 때까지 발생한 것까지만 하겠다 이거예요. 왜?
내 부동산도 아니고 다른 건데 언제 팔릴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신고할 때까지는 내가 체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됩니다. 얼마에 팔렸는지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은 세월이 지나보면 알 수 있죠. 이제 누적돼서 나오니까 데이터가.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조금은 느낌적으로 아시겠지만 업무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죠 벌써. 맞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신고 시까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은 보완을 해준 거예요. 옛날에 이거 똑같이 일본처럼 저는 6개월 뭐 후 3개월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거래가 일어나면 신고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신고 시까지 해서만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거래된 것까지는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평가 기간 밖에 인류 가액 중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매매 등의 가액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다음에 기준시가 쪽도 봐드리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